뉴욕 증시가 또다시 신고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올라와서 나스닥도 올라와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상승의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됐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뭐 대규모 경기 부양책 이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 정책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대로 계속적으로 채권 매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경제 지표 고용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실업자 수가 크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내용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국민연금이 삼성전자만 최근 3개월 동안 무려 4조 5천억을 순매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유 지분이 9%를 떨어지면서 이제 8%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삼성전자뿐만 아니죠. 시총 상위권 종목도 계속해서 팔고 있고 지금 50일째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팔 것인지, 왜 이렇게 파는 것인지 다시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이 드디어 뉴욕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자, 이 시가총액만 지금 70조 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내로 가져온다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이죠. 뭐 현대차 이런 것보다 더 커요. 지금 현대차보다도 한 2배 큰가요? 네. 쿠팡이 그 정도 클 수 있었던 것은 뉴욕 증시에 상장했기 때문이긴 한데, 자, 그러면 쿠팡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아우, 주말이 또 금방 옵니다. 뭐 정신없이 그냥 오르고 내리고 막 하는 모습들 만들어졌었는데 주말장이 정말로 금방 와버렸네요. 자, 이번 주는 되게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만기일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하락에 대한 압박을 좀 받았었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피해가려고 요리조리 쇽쇽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네요. 자, 일단은 결과적으로 만기일 이후까지 여러분들이 잘 살아남으셨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큰 손실 없이 잘 넘어가고 있다라면 이번에 주가가 좀 반등하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 같이 가져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뉴욕 증시 상황을 일단 보게 되면은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을 통해서 뉴욕 증시가 상승 흐름을 계속 유지해 나갑니다. 다우 지수가 0.58%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신고가 행진 계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일단 플러스가 좀 나오기만 하면 계속적으로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 사상 최고의 그런 신고가 흐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 부분 참고하실 수 있겠고요. 나스닥도 오늘은 크게 올랐습니다. 2.5%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자, 우리도 있다. 자,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스닥이 그동안 침체를 겪었었던 부분들은 채권 금리 상승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단기에 너무 올랐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어제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이 내렸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서 주가를 반등시킬 수 있는 어떤 기술적 상승 구간이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기술적 상승 구간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아직은 불투명하죠. 왜냐면 너무 올라온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그 다음에 많이 내려갔다는 부분에서의 기술적 반등, 즉 저가 매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반발 매수가 들어온 시점에서의 주가 상승,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좀 지켜보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시장 경제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재료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의 고용 관련 지표, 일단 경제 지표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이 고용 관련 지표가 아주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이 부분이 이제 42,000명 감소세를 보이면서 이제 71만 명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계속 80만 명대, 90만 명대까지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면서 불안한 흐름도 보였었는데 이제 70만 명대 초반까지 내려왔고요. 더 많이 떨어진 상황이 나타나면 괜찮을 것도 같아요. 작년 11월 이후에 가장 적게 만들어진 그런 수치이기도 하고, 이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로 접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겠죠. 또 더 좋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 뭐 접종자 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또 이제 방역에 대한, 개인 방역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나가고 나면 이제 뭐 고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서서히 일자리를 찾는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들도 같이 나올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들은 이제 좋은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미국 의회가 이제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을 최종 가결을 했다. 이제 뭐, 도장 찍었잖아요. 도장 찍어서 이제 이게 시행이 되는데, 경기부양책이 시행이 되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소비 쪽, 네, 이 현금 다발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돈을 받은 사람들이 돈을 쓸 것이다라는 부분들. 뭐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라면 기업 실적이라든지 경기 전반에 걸쳐서 살아나는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돈 받은 거 그냥 싹 금고로 집어넣거나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들어가는 돈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돈을 일단 받고 나면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돈을 풀어내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 더 남아있다. 뭐 이런 기대감도 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작용을 시켜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시장 경제는 당분간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 개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를 통해서 긍정적인 시장 환경이 다시 조성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국채 금리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쪽인데요. 22는 유럽 중앙은행입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이쪽에서 이 통화 정책 회의를 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준금리는 일단 동결하겠다. 네, 금리 못 올려요 지금. 네, 기준금리는 일단 동결하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고요. 예금 금리는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한계 대출 금리 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것처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 같은 경우에서는요,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의 채권 매입 규모를 적어도 내년 3월 말까지 지금 1년 남았습니다. 네, 적어도 내년 3월 말까지 계속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고요. 이게 금액 자체가요, 상당합니다. 2,000조 원이 넘습니다. 2,500조 정도 됩니다. 2,000조 원이면은요, 지금 미국 경기 부양책 그 정도보다 더 많죠? 네, 그래서 2,000조 원, 어마어마한 그런 그 금액을 내년 3월 달까지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매입의 속도도 더 높여가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겠느냐. 인플레이션 전망이라든지 국채 금리 상승 이런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 몇 달간 일단은 상당히 높은 속도로 채권의 매입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채권을 계속해서 사들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의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겠죠.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22가 그런 거랑 뭔 상관이에요?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이제 그 FOMC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22가 이렇게 나왔다라면 연준도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흐름을 22가 키를 쥐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 시황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키를 이제 연준이 옮겨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공을 옮겨받은 연준이 우리는 가만히 있을래 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국채금리의 어떤 인상을 막기 위한 그런 어떤 추가적인 정책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악재가 완전히 사라져가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이고 국채금리고 이제 다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보면 이제 고용지표까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어떤 위기감, 불안감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 부양책까지 현실적으로 실행이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막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긍정적인 효과들 당분간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향이 부디 우리나라에게도 그대로 들어와서 좋은 흐름들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이야기 또 해야 되겠죠. 네, 하루라도 요구를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기 때문에 이런 룰을 보려고 했는데
삑! 네, 그런 거 해야 되겠죠. 근데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뭐,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네, 우리가 정책대로 하는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욕을 하느냐? 미안하다, 억울하다, 미안할 것도 없지, 사실은. 왜냐면 국민연금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상황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여론이라는 게 있고, 또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자기의 본분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위기에 좀, 같이 휩쓸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 그냥 고지곳대로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50일째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50일째 매도인데 어마어마합니다. 50일째 순매도고 순매도만 지금 14조 원 육박하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금이 왜 지금 욕을 먹고 있냐면 사실 중소형주 갖다 팔았으면은 별로 욕 안 먹습니다. 네, 근데 연기금은 특성상 대형주를 사고 있잖아요. 대형주를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대형주를 많이 매수한 상황에서 대형주를 매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권 종목들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연초에 매수를 많이 들어온 게 대형주. 근데 연기금이 대형주를 계속 갖다 던지고 있어요. 지난 12월 24일부터 팔았으니까요. 딱 그 시기랑 겹쳐요. 개인들이 대형주를 막 사기 시작한 바로 그 시기랑 겹치면서 이게 대형주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전부 다 국민연금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외국인도 같이 팔았는데 제임스랑 토마스를 욕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영어로 하기가 좀 그런가 봐요. 네,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지? 네, you mother father 막 이렇게 하나? 네, 아무튼 엄마 아빠를 왜 찾냐? 야, 그런데 어쨌든 네, 기침이 막 나오네요. 역시 확실히 영어는 네, 힘든 거예요. 자, 어쨌든 이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어떤 매도보다도 국민연금에 대한 매도가 더 나쁜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시가총액 상위권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현대모비스, 포스코, LG전자, SK이노베이션, NC소프트, SK텔레콤 이렇게 해서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의 국민연금 지분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는 9.6% 정도 있었는데 8.9%로 제법 많이 줄었어요. 외국인들 지분도 같이 비슷하게 줄긴 했는데 외국인들의 수준하고 그 국민연금의 수준하고 같이 비슷하게 줄어들었다는 거, 이거 상당히 많이 큰 네, 덩어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6% 정도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줄어들어서 그보다 조금 줄어든 한 상황입니다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와, 삼성전자를 이렇게 많이 팔았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에 열받아 하시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국민연금이 이 정도 외국인과 비슷한 수준을 팔아먹었다 이렇게 된다면은 상당히 많이 판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 넘게 팔았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받아주면서 조금은 그래도 뭔가 주가가 조금 더 낮죠? 삼성전자보다. 좀 덜 빠졌어요. 그 다음에 신고가도 한번 기록해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같이 팔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같이 던지고 있으면은 주가가 더 많이 빠지는 거고,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국민연금 팔고 있으면 그나마 좀 낮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보통은 이제 여기서 열이 받는 거죠. 외국인이 팔면 니들이라도 좀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방어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뭐 국민연금의 전통적인 원래 입장은 지수를 방어하는 그런 구원조수 역할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고, 국민연금의 그런 역할, 그 다음에 기관의 역할, 이런 것들이 시장을 방어하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붙이긴 했습니다. 근데 원래 국민연금의 그 목적은 그게 아니죠. 자금을 굴려서 어쨌든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한다, 뭐 비중이 많은 거 줄여야 되겠다, 위험 리스크를 해지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실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니들 얼마나 더 팔래? 그때 20조 원을 더 팔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주가가 떨어질수록 뭐 이 매도 규모는 줄어들겠지만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의 매도는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막 3,500포인트, 4,000포인트 이렇게 가버린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게 조금 너무 웃기는 거 아니냐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증시가 계속 올라요. 그럼 가지고 있는 종목들 계속 보유하면 수익이 더 많이 나올 텐데 중간에 그냥 계속 팔아버리겠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에는 더 비싼 가격에 그 주식을 사들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텐데 과연 그게 맞는 정책이냐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지금 주식 투자 그 개인 투자자 단체 협회에서도 국민연금은 주식 투매의 총알바지로 국민을 이용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막 하고 있고 국내 주식의 비중을 줄이려는 이유가 뭐냐? 다시 재검토하라. 이런 얘기들 나오고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을 너무 많이 줄이는 게 있어요. 해외 쪽은 계속 느리게 되고 해외라고 해가지고 뭐 더 안전하고 국내로 해서 위험하고 사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내 주식이 더 안전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는데 굳이 비싼 해외 쪽에서 거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국내 그다음에 해외 이런 쪽으로 이제 그런 자본 배분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비중을 줄이는 이런 작업들을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어떤 상황들이 다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뭐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국민연금이 운영하는 이 자금 자체가 이 국민들의 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당분간은 국민연금은 쉽게 매수로 들어오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진짜로 국민연금이 매수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게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가 반등하는 날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다음 이야기 갑니다. 쿠팡 상장 보셔야 되겠죠. 자, 드디어 쿠팡에 상장을 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어요. 네, 원래 나스닥으로 하려고 했다가 더 큰 물로 가자. 네, 뉴욕 증권거래소로 꽝 하고 상장을 해버립니다. 딱 맞았어요. 그 흐름들이 딱 맞아 떨어진 게 뭐냐면 이 쿠팡이 이쪽에 상장하게 되면서 지금 시총이 100조가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75달러? 네, 그 정도 나왔던가요? 시초가가 63.5달러, 69달러, 뭐 이렇게도 나왔었는데, 70달러가 넘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장중에 최고 69달러까지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은, 그 다음에 뭐 현대차보다 더 크게 나온, 뭐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IPO를 통해서 대박을 터뜨린 기업이 이제 에어비앤비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이런 기업들하고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거의 뭐 대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뉴욕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관계가 없지 않냐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쿠팡 그러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여기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많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쿠팡을 이용해서 로켓 배송, 새벽 배송을 얼마든지 홍보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뭐 다른 건 다 떠나서 배송이 완전 감동이죠. 일요일도 토요일도 쉬는 날도 아침에 시키면 저녁에 올 때도 많아요. 그 다음에 저녁에 시키면 다음날 아침에 와 있어. 뭐 이런 게 굉장한 이제 감동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 뭐 물건의 가격이라든지 뭐 상품의 질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죠. 근데 배송이라는 부분, 이 한국인의 급한 성격들 이런 부분들에 너무나 잘 맞춘 그런 어떤 맞춤형 서비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쿠팡은 예전부터 이제 이 배송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쿠팡에 상장이 돼서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직접 투자는 상장 이후에 미국 시장에 가서 미국 주식을 사는 것이 직접적인 방법, 그냥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상장 이후에 가격이 많이 올랐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요. 상장 초기에 한 180일, 한 6개월 정도 되겠죠? 3, 6, 18 맞죠? 6개월 정도. 네, 이 보호 예수 기간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기관 투자자나 직원, 내부 관계자들이 회사 주식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들고 가야 되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물량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매도가 없으니까 막 올라갈 수 있거든요. 기대감만 가지고 있으니까 주가가 막 올라가는데 그 이후에 보호 예수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빵빵빵 터지기 시작하면 고평가된 시점에서 굉장히 안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조심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ETF겠죠? 네, ETF.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종목을 투자하고 싶다라면, 그 종목에
투자하기 어렵다라면 또 그 종목에 속해 있는 업종을 공략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ETF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ETF 투자 같은 경우는 내가 종목을 선정하기 어려울 때 또는 내가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좀 어려울 때, 애매할 때 이럴 때 투자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배송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관련주들 공략하는 것도 있겠죠. 뭐 소프트뱅크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배송과 관련해서 또는 물류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공략하실 필요성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국내 주식들은 이미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보기에는요. 쿠팡을 직접적으로 투자하시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상장하고 나서 많이 올라온 부분도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주식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주가가 이미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동방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와 버린 거, 서울식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피자 납품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던 부분들인데 그런 상태에서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요. 당연하게도 정말로 당연하게도 더 올라갈 것 같은 주식이 희한하게 너 들어왔니? 그러면서 주가 떨어집니다. 이때 주식이 뭐라 그래요? 아따 호구 왔는가? 그러면서 떨어지죠. 네, 이거 되게 유행어예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수하시면 항상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걸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쿠팡에 상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직접 투자 아니면 ETF, 대안 투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굳이 상장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그냥 쿠팡에 대한 어떤 매매나 그런 것들보다도 그냥 물품 구입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이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쿠팡 사이트 이용하면서 로켓 배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그걸로 만족을 좀 하려고요. 특별하게 상장에 대한 수혜를 주식으로 보긴 좀 어렵겠습니다. 이미 효과들이 다 적용됐기 때문에 주의를 오히려 해야 된다. 그번 부분들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신고가 나와 있는 상태, 기대감이 아주 커지고 있죠? 자, 지표와 ECB 정책들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민연금이 삼성전자만 4.5조 팔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더 많이 팔았고요. 뭐,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나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쿠팡의 뉴욕 상장에 대한 투자 방법, 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죠. ETF나 또 대체 투자 이런 것들 하면 괜찮은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투사의 생각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싸게 살 수 있을 때란 언제인가? 공급이 너무 많아서 수요 측이 거들떠 보지 않을 때나 가지고 있을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라면 모두가 팔고 싶어 할 때이다. 둘 다 매수 에너지보다 매도 압력이 강할 때인데 이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어떤 것이든 싸게 사둘 수가 있을 것이다. 매도에 우위가 많을 때야말로 상품을 들여놓을 기회다. 즉 무슨 얘기냐면 팔고 싶어 할 때는 주식 이 가격 자체가 비싸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팔고 싶어 하는데 누가 이걸 비싸게 사고 싶겠습니까? 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매도에 대한 압박이 강해졌을 때 그때는 이 주가가 낮을 때다. 근데 고점에서도 그럼 사람들이 파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사고 싶잖아요. 그게 뭐냐면 매도에 대한 압박이 강한 시점이 아닙니다. 팔고 있는 거는 외국이나 기관들이 팔고 있는 거나 뭐 세력들이 팔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팔고 있는 게 아니죠. 매수에 대한 압박이 강한 시점이죠. 그런 때는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고점은 항상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 그 부분 때문에 고점이 되는 거고 비싼 거죠. 저점 매수 천국을 맛보셔야 되는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들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좋은 결과들 그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말장도 포근하게 조금 기대감을 많이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